안녕하십니까. 투자인사이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로서 삶을 사시다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로 변신하신 그런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관 투자자는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엿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삶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투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은 전 펀드 매니저 장현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호입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라는 운용사에서 이제 4년 동안 롱을 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는 펀드를 했다가요. 네. 그 레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전문 사모 헤지펀드 쪽에서 3년 동안 이제 근무하다가 올해 8월 말을 이제 기준으로 퇴사를 한 장현호라고 합니다. 현재 그로스파인더라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예. 약간 프리랜서 작가 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시장 분석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대학교 투자 동아리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2007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이니까요. 사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제 직전이었던 거죠. 네. 그럼 일찍부터 투자하셨네요. 네. 부모님이 부자셨나 봐요. 뭐 엄청 부유하지도 않고 엄청 힘들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종잣돈은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종잣돈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학생 때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기반으로 이제 처음 주식을 이제 했었었죠. 그 기관 투자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건 이제 투자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나는 본격적으로 이 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그렇게 바로 직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박현준 네. 씨앗자산운용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이 저희 학교 선배시기도 한데, 네. 제가 선배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네. 처음으로 이제 증권사에 문 열고 들어가서 펀드 가입해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군대를 갔을 때인데, 제가 군대를 2009년도에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다 끝나고 장이 엄청나게 반등한 장에서 그 반등장에서도 성과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군대 갔다 와서는 일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좀 편하게 학교 다녔거든요. 펀드 가입한 게? 네. 내 돈으로 펀드 가입한 네. 게? 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네.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가니까 주식을 직접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성과가 매우 좋았었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운용하던 펀드, 내비게이터 펀드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예. 그 펀드에 가입을 해서 그 펀드에서 수익이 나서 나 저 회사 가서 주식 배우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네. 가입해서 가입자 특권으로 다 입사시켜 주신 거예요? 회사에서? 저 재수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떨어져 가지고요. 회사를 재수했어요? 네, 회사를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입사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입사하는데 어려웠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학벌이 엄청 좋은 것도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면접장에 가면 다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제 뭐 좋은 학교 소위 명문대 출신들 이제 워낙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면접 볼 때도 많이 떨렸고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이제 면접 볼 때 가입했었다는 걸 어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인턴으로 처음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인턴에서 또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최종 전환이 돼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죠. 네, 저희 TV가 점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봐요. 대학생들이 네. 이 수업 도구로다가 공부 도구로다가 저희 네. 채널 많이 보는데 나는 어떻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사실은 운용사나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나 보면 다 스펙 소위 이제 갖춘 것들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면접을 가면 다 내가 잘났다, 나 이런 거 뛰어나다 이렇게 많이 어필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준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애티튜드라고 이제 이 업계에서 흔히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회사를 지원했는가가 핵심인데 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잘하고 뛰어나다 이것만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으로 치면 다모다란 교수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가 이제 있다라고 보면 네. 스펙은 넘버스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원했냐는 거는 내러티브인 거예요. 네. 내가 합격자가 되려면 넘버, 스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인드, 애티튜드가 같이 돼야 되는 거고 스펙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스펙을 이제 그러면 추천을 하냐면 마인드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스펙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리서치 대회나 이런 실무적으로 한번 얘는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대회에 참석하시기를 권해요. 투자 동아리나 이런 데 나가시면 모의 투자 대회나 리서치 대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리서치 대회도 있어요? 리서치 대회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입사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대회가 CFA Research Institute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의 CFA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협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회인데 네. 거기에 이제 참가해서 그때 2등 했었거든요. 근데 예. 자랑? 1등한 팀이 이제 있었죠. 때마침 이제 그 좋은 기회 때문에 그 자소서 쓸 때도 좀 더 난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무슨 자격증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허.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할 어프로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무를 많이 하면 조금 유리하네요. 그럼요. 실무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이 업계의 가장 큰 특징이 한 번 들어오기가 힘들지 네. 들어와서는 아름아름 입소문, 추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정말 진실된 태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소문이 나요. 네. 그 회사 인턴 굉장히 괜찮았다더라. 걔는 네. 나중에 레퍼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걔 어때라고 이제 물어보니 너네 회사에서 인턴했다던데 그러면 야, 걔 너무 훌륭해. 무조건 뽑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합격 확률이 매우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가 훌륭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 지각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저 인턴 때는 신문을 엄청 많이 나눠드렸는데 네. 신문이 되게 많았어요. 들고 오기 힘들지 많은 네. 그쵸? 근데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이제 원하는 신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넣는지 뭐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 많이 해서 회사 가서 하는 일 고작 그거야 라는 생각. 내가 신문 배달이야? 네, 그런 것들을 잘해야 그런 것들을 잘해야 더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청소를 잘해야 됐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저희가 직접 청소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정수통 막 이렇게.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앞서서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네. 네. 허리 나갈 뻔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소위 저보고 이제 애늙은이 같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다 뛰어난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거는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차별화가 더 쉬운 차별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전 투자를 직접 해서 네. 자기의 투자에 어떤 경력이 있으면 네. 많이 도움 되겠네요.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포인트가 기관 투자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이 주식을 샀는지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나 주식을 했어요라고 하고 이제 자소서내러 가져오면 수익률 자랑을 해요. 수익률 자랑. 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철학,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변화에 대한 나만의 뷰, 그리고 뭐 재무제표 학교에서 가르쳐준 기본적인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뷰로서 내가 접근을 해서 이제 수익률이 낮다라고 어프로치를 해야지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수많은 그 투자 고수분들 앞에서는 좀 먹히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나 수익률 잘 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 나는 이런 접근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 아마추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도 그게 쌓여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네, 거.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기관들은 어떻게 기업 투자를 할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캘린더를 그러니까 달력을 이제 팀원들끼리 공유하면 달력이 매우 빽빽해요.
세미나, 탐방, NDR라고 하면 기업에서 직접 기관을 이제 내방을 하셔가지고 네. 미팅을 해서 이제 탐방을 약간 대신하는 걸 ND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많은 사실은 기업들과의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던가 워낙 많은 어떤 플랫폼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사별로 사실 철학이 다 각각 있어요. 네. 스타일도 다르고, 예를 들면 철저하게 버텀업, 그러니까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중요시 여기시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한 군데서는 철저하게 성장 가치, 메가 트렌드에 이제 주목하시는 회사 있고, 각 회사마다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 절대 이 회사가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일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와 맞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펀드를 가입하셔야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펀드에서 자금 쭉쭉쭉 빠지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드는데, 네. 기관 투자자로서의 장점 또는 기관 투자자로서의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업황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은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 상반기에 중소형 주장이 엄청나게 오고 나서부터 2015년 하반기에는 그 중소형 주장 폭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폭락 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벤치마크의 강화였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25%면 25%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이제 룰이 이제 생기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고, 회전율 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인데 100%라고 하면 이제 10억을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200%라고 하면 200억을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한 120%, 130% 이렇게 하다가 한 달에 좀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달에는 한 연 환산으로 했을 때 200% 좀 넘게 나왔었던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더 이상 거래 못해요? 거래를 못하진 않는데 바로 너 이렇게 거래 많이 하냐 이렇게 불려가죠. 이렇게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 부서랑 그거 제어하는 부서에서 거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한마디 듣고 나면 뒷꼬리 당겨서 거래를 못한다.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도 얘기를 하지만 또 돈을 맡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은 낮춰라. 왜? 거래 비용 아껴야 되니까. 네. 회전율이 높으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벤치마크는 적절히 잘 준수해라. 근데 벤치마크는 이겨라. 더 잘해라. 네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뭐 시간의 장점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정글에서 나는 뭐 동물을 잡아먹든 바나나를 따먹든 그건 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여기는 딱 좁혀진 링 안에서만 싸워라. 그러니까 벤치마크라는 게 이제 시장 수익률이니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주식들을 얼마간에 안 담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담아놔야 되니까 나머지 조금 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보존시키고 조금 빛을 나게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안 되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갑자기 상한가 가서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못 파는 거죠. 뭐 상한가 가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팔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니, 그러니까 아침에 쭉 샀는데 오늘처럼 오후에 갑자기 이제 또 급락을 해서 빠지면은 내가 아침에 산 건 계속 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더 빠질 것 같아라고 해서 2시 이후에 갑자기 아침에 샀던 거를 막 매도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아주 철칙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이제 그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규로. 그게 이제 운용사들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서 이제 감사라는 걸 받거든요. 네네. 그 감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당일 매수 매도나 혹은 거래량, 그러니까 하루에 100주 거래해야 되는데 그 운용사의 거래가 60주예요. 그걸 이제 관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여율이 너무 높다. 이러면은 이거 왜 이러냐? 소명해라. 예를 들어 하루에 뭐 1000주 거래되는 거에 내가 10주 이상 사면은
관여율이 너무 높으니까 넌 이건 안 된다. 돈은 많은데 이거 정말 사고 싶은데 다 못 사겠군요. 그럼요. 하루에 그 20일 혹은 60일 그 평균 거래량의 몇 %까지만 사라고 시스템적으로 박혀 있는 하우스도 운용사도 있어요. 네. 네. 그걸 아예 일정 수준 이상 못 사게.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들었을 그 기관, 소위 말하는 운용사는 주식 비중을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들고 와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약관상으로는 70% 이상 가져가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크 대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현금비를 많이 가져갔다. 현금 비율을? 근데 시장이 올랐다. 그러면 나는 벤치마크를 크게 언더퍼폼 하게 되는, 못 따라간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을 많이 가져간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일단 뭐 돈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돈 들어오면 사죠. 네, 이거 시장 이거 약간 지금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돈 들어오면 사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는 거다, 혹은 시장을 어떻게 맞추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난 장 빠질 것 같아 현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수익자가 당신이 정확하게 시장 빠질지 안 빠질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매크로에 대한 뷰와 감각의 영역인 건데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디펜스할 논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롱온리 펀드, 그러니까 주식 매수만 펀드를 운용했을 때에도 이제 선배들께서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성과를 개선시키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배당주나 방어주를 사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성과를 시장에 빠지더라도 덜 빠지게 좀 그러니까 방어를 하게끔 이제 잘 하면 되는데 현금비를 가지고 갔다가 장이 올라버리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다. 수익자, 그러니까 고객에게도 할 말이 없고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리하네, 어떤 면에서. 네, 기관 투자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은 거군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형 펀드들, 그러니까 조 단위 이상의 펀드들이 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 단위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스타일의 변화가 왔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BBRG7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사놨는데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가치주의 랠리가 시작돼요. 그럼 BBRG 다 던지고 가치주, 은행, 화학 뭐 이런 거 붙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고래가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천천히. 내가 이걸 파는 순간 이쪽은 내 그 평가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네. 가격을 떨구면서 급하게 팔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사실 국민연금 펀드를 운용한 팀에도 제가 잠시 있었었는데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어떤 종목을 이제 사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매일매일 하루에 뭐 0.05% 이렇게씩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시고 호흡이 굉장히 기시죠. 그렇군요. 안 그러면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거래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유동성도 거래 유동성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유리한 점이 별로 없어 보이네, 들어보니까. 유리한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과 미팅할 기회가 많죠. 예를 들면 저희가 있었던 한투 운영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IR팀 막 이렇게 오시고 SK 하이닉스 IR팀 이렇게 오시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그 또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발달해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굳이 기업 IR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셔도 그 회사의 업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전달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박스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대략 한 2012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1800부터 2200 언저리 사이에 박스권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몇몇 분들은 이건 기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산업의 구조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통 한국이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때 논리가 PBR이 낮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시면 PBR은 ROE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ROE의 출발은 어디냐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은 엄청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죠. 첫 번째, 수출주가 많으니까 글로벌 매크로에 연동이 많이 된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빅베스를 막 하고 외화 부채가 많아서 환율이 변동하면 순이익이 이제 급변동하는 사태도 이제 발생을 하고 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빼놓고 보면 ROE가 너무 낮아요. 그렇지. 너무 낮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그 ROE의 저점과 ROE의 고점이 있으면 그 평균 ROE가 낮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거든요. 안 좋으면 마진율 2%예요. 네. 좋으면 마진율 25%예요. 네. 근데 마진율 2%일 때 생각을 해보면은 PBR이 0.4배까지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주식이 기본적으로 내재된 증시의 속성이 네. 턴어라운드 속성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좀 쉬다가 턴어라운드가 가파르게 나오면서 이익 성장을 하는 네. 이런 스킴에 이제 가깝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네. 기관 투자자 분들은 사실은 환매를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국내 주식형 펀드가 40조 원 중반대, 네. 지금은 25조가 안 되니까요. 이 자본시장이 커지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모든 게 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토막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동성 커지는데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생각보다 그게 쉽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돈을 계속 빼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고충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맞춰야 되겠고 네. 돈은 빠져나가고 네. 벤치마크 사고 딴 걸 하려고 하니까 또 여력은 없고 네. 그리고 또 현금은 꽉 들고 못 들고 있고 이런 옴짝달싹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네,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저 판매 수수료와 운용 보수를 주고 저 펀드를 가입하느냐. 수익률도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네, 그러니까 ETF랑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ETF 만약에 운용 보수가 30bp고 0.3%고 펀드의 판매 수수료와 어떤 운용 보수까지 다 합치면 한 1.8%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자산의 차이는 1년에 1.5%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45년 정도 누적시키면 2배예요. 그렇지. 72의 법칙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고보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참 혹시나 이거 당국자들이 금융 기재부나 이런 데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개인들이 자꾸 그래서 자기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훈련이 네. 안 되신 분이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힘드는 일을 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건데 네. 사실 공모펀드라든가 뭐 3억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뭐 한국은 뭐 그건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공모펀드가 잘하면 사실 걱정 안 하고 공모펀드 넣으면 되는 건데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가 기관들 방어 논리만 펼치게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운영이 만만치 않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수익률이 못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관들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벤치마크가 중요한 기준이죠. 근데 그 운용력과 운용사의 철학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개의 운용사가 있는데 40개의 운용사의 벤치마크 공통적으로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다. 네. 그러면 40개의 투자자들이 다 같이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쏠림도 발생하고 과열도 발생하고 무리하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안 되면 한번 캐치업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용을 한다던가 이런 네.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 국보펀드나 이런 국보펀드들은 우리나라 운용사들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회전율. 회전율이 낮아야 된다. 근데 그 회전율이 낮은 게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니들의 철학을 준수했다면 회전율을 급격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1조 원 시총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순현금이 7천억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예를 들어 빠졌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로 성과가 안 좋은 이 사람에게 펀드를 회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왜냐면 싸서 샀는데 더 싸진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근데 그 철학을 지키면서 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펀드를 가져가는 것이 네. 과연 장기적인 성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그 아웃소싱,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시는 기관들이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 중소형 펀드들도 있고 다양했던 것 같은데 점점 뭐가 이렇게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펀드들이. 네, 펀드들이 쉽지 않죠. 네.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장중한 펀드부터 날라리 펀드까지 쭉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조금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과 네. 1조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무게감부터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조 펀드 정도 하면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형주 몇 개 매매하는 것도 빠듯해요. 그렇겠지. 네. 삼성전자도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주 단기간에 많은 매매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회사 너무 멀쩡하고 장기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나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없는데 이 기업이 단순히 연기금 자금이 회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저는 자꾸 저를 기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기관 아니거든요. 완전 개인이거든요. 저는 개인 자산만 운용해주는 개인 운용자예요. 그래서 저도 기관에 대해서 얘네는 허구한 날 맨날 팔어 해서 좀 불만도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 정도. 사실은 한국 시장이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2,000조 안 되는 시장이니까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액티브 펀드가 100억도 안 되고 100조도 안 되고 50조도 안 되는 이건 좀 심각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제가 알기로는 한 120조 정도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국내 주식형 펀드가 20조.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벤치마크를 준수해야 하는 펀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bench마크 자금이 120조고 120조인데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자금이 20조면 너무 이제 그러네.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사실은 기관 투자자 지금은 기관 투자자는 네. 아니지만 기관 투자에 속해 있던 분 붙잡고 제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볼까 이렇게 했는데 망한 집안 같다 느낌. 내가 빚 받으러 갔는데 집이 이제 이미 없어. 그냥 다 받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밥 사주고 와야 되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어차피 우리는 지금 기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의 기관 투자자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새로운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기관의 하나의 단면을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실은 장현호 전 펀드 매니저 모시고 기간 얘기를 들을 건 아니었고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2부부터는 이분의 이제 진짜 숨겨진 진짜 노하우를 한번 우리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왜 기관에서 뛰쳐나와서 개인 투자자가 되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드리죠? 네. 안녕. 안녕.